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저는 요즘 그 말을 새삼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밥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배가 고프고 빈 속을 채우고 나면 또 그럭저럭 살게 되더라고요. 30도 안 된 여자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게 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지방에 내려와 살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을지로에서 공장을 하셨는데 경영 악화로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빚 때문에 공장을 접어야 했어요. 17살 때부터 그 공장에서 기름밥을 먹고 살았던 아빠였기에 상심은 더 컸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 공장을 인수할 때만 해도 아빠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혜윤아, 아빠가 드디어 사장님이 됐다. 오늘부터 이 공장은 아빠 거야. 앞으로는 눈치 안 보고 아빠 공장에 찾아와도 돼. 혜윤이도 좋지? 저를 안아들고 몇 번이나 허공에 띄워주며 환하게 웃던 아빠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사장이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몰랐지만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냥 좋은 거겠구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후로 아빠 얼굴에서 그런 웃음은 볼 수 없었어요. 아빠가 인수하던 시점에 이미 을지로 상권은 상당히 무너져 있었고 아빠 공장도 상황이 안 좋아지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빠는 전 사장한테 속아서 공장을 인수했던 거예요. 저희 아빠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래도 아빠는 어떻게든 공장을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데 별 수 있나요? 거기다 전 사장이 여러 군데 미수금을 깔아놔서 그 돈을 갚느라 더욱 힘들었어요. 그렇게 5년 가까이 공장을 운영해 오던 아빠는 은행의 사금융에 손을 벌리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야반도주를 하다시피 시골로 도망을 쳤어요. 저희 식구가 간 곳은 아빠의 먼 친척집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본가로는 갈 수 없어서 그 집으로 가게 되었죠. 비록 촌수는 멀어도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같이 다닌 덕에 가까운 사촌들보다 더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우리 식구는 그 집 문간방에 얹혀 살면서 밭일도 돕고 농사도 돕고 과수원 일도 도왔어요. 아빠의 친척분과는 달리 그 집 아주머니는 저희 식구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죠. 돈 한 푼 안 내고 빌부터 사는데 어떻게 반길 수 있겠어요. 그래도 농번기 때는 농사일을 돕는다는 이유로 눈칫밥은 덜 먹었는데 한겨울 농사일이 없을 때는 정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서 산 지 3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아빠는 전날 친척분과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들과 술을 드시고 안 들어오셔서 엄마랑 둘이 잠을 잤던 날이었어요.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외풍 때문에 추워서 꼼짝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는데 방 안이 어지러져 있더라고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말이죠. 순간 놀라서 방 밖으로 뛰쳐나가 도둑이야!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에 안채에서 달려나온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도둑놈 어디냐고 소리치셨죠. 그렇게 아주머니랑 온 집안을 살피며 돌았는데 도둑 머리카락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 거짓말한 거냐? 도둑이 어딨어?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희 방에 분명히 도둑이 들었어요. 못 믿겠으면 같이 가서 보세요. 저는 아주머니를 이끌고 저희 방으로 갔어요. 방 안을 한참 살피던 아주머니는 저를 힐끔 보시더니 그러더군요. 이놈의 옆였네. 알뜰이도 챙겨서 나갔네. 네 엄마 자식도 남편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나 보다.
아우, 독한 년. 아니에요. 아줌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엄마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과수원집 둘째 아들이랑 비닐하우스에서 미리를 한다거나 읍내에서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걸 봤다거나 하는 소문들이었죠. 그래도 아빠랑 저를 버리고 도망을 칠 줄은 몰랐어요. 뒤늦게 집에 돌아온 아빠는 어지러진 방안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아빠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릴 거라는 걸요.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 친척 아저씨랑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도 저희 엄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상황이라 아빠도 모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낌새를 채고 엄마는 남자랑 도망을 친 거였죠.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 아빠는 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말수도 줄고 어깨도 축 처진 게 세상을 다 잃은 사람 같았죠. 평소 저희 식구한테 눈치를 주던 아주머니도 이런 아빠의 모습에 전보다 많이 사근해졌어요. 종종 찌개며 국도 끓여다 주시곤 했고요. 저 역시 아빠 앞에서는 전보다 더 밝은 척 웃고 떠들고 했지만 아빠는 좀처럼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겨울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죠.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저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로요.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 배운 거 없이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았던 아빠한테 엄마는 첫사랑이었어요. 평소 저희 엄마 행실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극구 반대했지만 아빠는 엄마를 택했고 결국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뿐인 딸을 두고 독한 마음을 먹었겠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한동안 친가에서 지냈는데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친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지 엄마 닮아서 새끼가 흐른다는 둥, 비가 더럽다는 둥, 온갖 독한 말을 퍼부어댔고 당신 아들 잡아먹은 년 딸이라고 매질도 했어요.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저는 그 집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기댈 곳은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뿐이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2살 위로 제가 다니던 중학교 선배였어요. 전교 1등에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가 좋았죠. 당시 남편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자신이 힘이 없어서 저를 돕지 못하는 걸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오자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 주었죠. 남편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 홀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께 제 사정을 말하고는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 저랑 집을 나가겠다고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쉬시고는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셨죠. 왜 아니겠어요. 동네 자랑이었던 아들이 여자애한테 빠져서 집을 나가겠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결국 어머님은 저를 받아주기로 하셨어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널 받아주기는 하는데 이거 하나는 약속해라.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절대 둘이 몸은 섞지 마. 네가 앞길 창창한 내 새끼 인생 망치려 들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명심해.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받아들인 어머님은 혹여 우리 둘이 나쁜 짓을 할까봐 붙어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눈을 치켜뜨셨어요. 그렇게 남편 집에서 살게 된 저는 공짜밥을 먹고 사는 게 눈치가 보여서 어머님을 따라 가게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걸리적거리지 말고 저리 가라고 소리치던 어머님은 제가 제법 눈치껏 서빙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다 보니 조금씩 제게 일을 맡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도와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입시 준비에 바쁜 남편과 마주칠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몰래 남편이 초콜릿도 사서 주머니에 넣어주고 단어장에 영단어도 적어서 쥐어주곤 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싫으면 검정고시라도 쳐. 네 미래도 생각해야지. 요즘 세상에 중졸로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단어 공부 틈틈이 해. 내가 대학 들어가면 너 과외해 줄 테니까. 자기도 힘들면서 제 생각을 해주는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부모한테도 버려지고 친척들한테마저 손가락질 받고 살던 저는 아껴주는 건 남편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 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남편이 만들어준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일이 끝난 뒤에도 남편이 보던 교과서와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요. 오늘부터 점심 장사 끝나면 집에 들어가 쉬어라.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아니에요. 저 일 더 할게요. 집에 가도 할 거 없어요. 공부해. 검정고시 본다며. 공부도 않고 어떻게 시험을 봐? 어머님은 말을 툭툭 하시는 것 같아도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일부러 제가 공부할 시간도 만들어주시고 싸서 사왔다며 제 옷이랑 속옷도 사다 주시곤 했어요. 어머님은 당신은 변변한 옷 한 벌 안 사입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듬해 겨울 남편은 대학에 붙었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의대를요. 물론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남편이 서울로 가면 자주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일단 검정고시부터 합격해. 당장 대학에 들어가긴 힘들겠지만 고졸이면 취직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서울에 먼저 가서 터 잡고 있을 테니까 20살 되면 그때 너도 서울로 와. 성인인데 엄마도 더는 같이 사는 거 반대하지 않을 거 아냐. 남편은 입학식 전까지 제 검정고시 공부를 도와주었어요. 공부에 도 같은 사람이라 확실히 아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과 헤어질 날이 다가왔어요. 가게 문을 닫고 우리 세 사람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남편이 살게 된 기숙사도 구경하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품도 샀어요. 그리곤 대학 근처 갈비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죠. 남편과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라고 생각하니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터미널까지 가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고 있는데 버스에 오르기 전 남편이 저를 안아주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오빠, 나 검정고시 꼭 붙을게. 그러니까 나 꼭 기다려야 돼. 혹여 나를 잊으면 어쩌나 걱정이던 저는 남편한테 기다리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버스에 오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서울에 홀로 두고 다시 어머님 댁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2년 안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당당하게 남편이 있는 서울로 가려고요. 그렇다고 식당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배달도 자처해서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어요. 없는 살림에 자식의 의대 등록금을 감당해야 하는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남편이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등록금 되는 일이 참 버겁긴 하더라고요. 생각 끝에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에 김치랑 밑반찬들을 가게 앞에 내놓고 팔기도 하고 농번기 때는 품팔이도 했어요. 남편의 의사만 되면 이깟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공부와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덧 20살이 되었고 그 사이 검정고시도 합격해 고졸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만 혼자 두고 서울로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학업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적어졌던 남편은 그 사이 서울살이에 많이 적응이 됐는지 목소리가 전보다 많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혜윤아, 혹시 너 서울로 올라올 생각이니? 잘 모르겠어.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라서. 그래? 그럼 이러면 어떨까? 실은 내가 아직 본과생이라 네가 서울에 와도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 같이 살 집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몇 년 더 거기에 있으면 안 될까?
서울엔 나 본가 마치고 인턴 들어가면 그때 올라오면 되잖아. 혹시 서운한 건 아니지? 아니야.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오빠 말대로 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많이 서운했어요. 오빠가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도 당장 그러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막상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니 울컥했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론 오빠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자 마음을 다잡았죠. 얼마 뒤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점심 장사는 어머님과 국밥집 장사를 하고 손님이 뜸한 저녁 시간엔 근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거든요. 덕분에 한푼이 아쉬운 가게에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게에서 옷공장을 하는 분을 알게 됐는데 주문받은 옷을 만들고 남은 로스분을 팔아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니까 인터넷에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내가 싸게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잘만 하면 꽤 돈 될걸? 돈이 될 거란 말에 솔깃해서 덜컥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터라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밤을 새가며 인터넷 판로를 만드는데 몰두했어요. 그러다 실고를 졸업한 중학교 동창의 도움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달리 홈페이지도 열고 유명 인터넷 플랫폼에 상품을 올렸는데도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국밥집 일과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뜨문뜨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본 아얌 티셔츠랑 레깅스가 주요 상품이라 큰 돈은 안 됐지만 주문이 들어온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어요. 그러다 자체 제작 티셔츠를 만들어 보라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나염 디자인도 직접 해서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힙합을 좋아하는 구매자층의 호응을 얻어 주문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고깃집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게 되었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은 오히려 훨씬 늘어났죠. 그래도 국밥집 일은 그만둘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어머님이 40을 넘어 제 남편을 낳으신 탓에 어머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넌 이제 가게 그만 나와. 네 장사하는 걸로라도 바쁠 텐데 나 아직 짱짱해. 저 안 나오면 어머님 혼자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저 없으면 심심하실 텐데요. 가게 손님들도 저 없으면 반은 줄걸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 마세요. 저 어머님 곁에서 안 떨어질 테니까. 어머님은 제가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더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랑 살아온 시간이 길어 그런가 어머님한테 저는 딸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도 그런 어머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곁에 붙어있고 싶었어요. 제 사업 덕분에 남편 등록금 걱정도 덜게 되어서 국밥집 장사도 낮 시간에만 반짝하고 밤에는 일찍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종종 서울에 올라가 남편과 데이트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본과를 졸업하자 어머님이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도 바쁜 데다 식장에 부를 사람도 없어서 식은 따로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죠. 서운하지 않겠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드레스는 입어봐야지. 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도 안 서운해요. 대신 신혼여행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신혼여행할 때 어머님도 같이 가요. 어머님도 해외여행 아직 못 가보셨잖아요. 아유 됐다. 누굴 눈치 없는 시애미 만들려고 그래. 난 해외여행 갈 생각 없으니까 니들 둘이 갔다 와. 올 때 선물이나 사오고. 한사코 거절하시는 어머님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만 두고 갈 수는 없어서 남편한테 어머님도 모시고 가자고 말을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자고? 야, 그건 좀 그렇지 않니?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인데. 오빠, 어머님은 나한테 친엄마나 마찬가지야. 엄마는 뼈 빠지게 장사하시는데 내가 놀 마음이 나겠어?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우리야,
나중에도 둘이 여행 갈 수 있잖아.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해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여권 사진을 찍고 난생 처음 여권과에 가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행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공항이랑 호텔, 물건을 살 때 필요한 회화 공부도 했고요. 쇼핑몰 일은 저랑 같이 일하는 동창한테 맡기고 3박 4일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처음엔 안 가시겠다고 빼던 어머님은 저희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태국 마사지를 받아본 어머님과 저는 마사지 맛에 빠져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마사지를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2만 원도 안 하는 마사지였지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태국에서 받은 마사지 얘기를 하셨어요. 국밥집을 찾는 손님들한테도 자랑을 엄청 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나 아니면 신혼여행을 안 가겠다는데 어떡해. 하도 때를 써서 같이 가긴 했는데 좋긴 좋더라고. 음식도 입에 잘 맞고. 특히 그 마사지가 엄청 시원해. 자기들도 한번 가봐. 아가, 우리가 간 데가 어디라고 했지? 코사멧이요, 어머님. 그래, 코사멧. 바다도 엄청 예쁘고 리조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여간 돈이 좋긴 좋더라고. 어머님을 안 모시고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의 여행 자랑은 끊이지 않았어요. 비록 결혼을 하고도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계셔서 외롭진 않았어요.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게 된 남편은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가 쉬는 날에 서울에 올라가 하룻밤을 자고 내려오곤 했죠. 소위 말하는 주말 부부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병원 일이 하도 바빠서 오래 같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인턴만 마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거라는 말에 위안을 삼고 살았죠. 상황이 이러니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요.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된 시점에도 남편은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바빠서 저보고 서울에 올라오지 말라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왜 오지 말래? 가서 청소도 좀 해놓고 반찬도 해놓으려는데. 집이 좁아서 청소할 것도 없고 반찬 해봐야 먹을 시간도 없어. 괜히 너 집에 와 있는데 못 가니까 마음만 불편하다고. 다음 주에 와, 다음 주에. 그렇게 다음 주에 오라고 했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바쁘다고 다음 주에 오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지 말라는데도 몰래 서울 집으로 찾아갔는데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웬 여자랑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왔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버럭 소리를 치자 그때서야 둘은 딱 붙어있던 몸을 뗐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보고 사색이 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란 거예요.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쟤는 나한테 여동생 같은 애야. 자기도 알지?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한다는 고향 후배. 혼인신고까지 한 저를 두고 내 언니 앞에서 고향 후배라고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뭐? 고향 후배? 넌 고향 후배랑 혼인신고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니? 내가 왜 너한테 고향 후배야? 네 아내지? 그러자 내연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자한테 매달리며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부모 없이 불쌍한 애라서 우리 엄마가 데리고 산 애야. 엄마 등살에 할 수 없이 혼인신고는 했지만 나 정말 쟤한테 손톱만큼도 마음 없어. 자기야,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러자 여자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 귀찮아. 일단 알았고 먼저 저 여자부터 정리하고 나한테 전화해. 사과를 받아줄지 말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테니까. 나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은 전화하지 마. 내연녀는 돌처럼 굳어있는 제 옆을 지나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여자가 집을 나가자 남편은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더군요. 내가 여기 오지 말랬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바람피다 걸려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나한테 뻔뻔하게 굴어? 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울음이 터져버린 제게 남편은 냉랭하게 말했어요. 울긴 네가 왜 울어? 지금 울고 싶은 건 난데. 그래, 이러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 좀 하자. 나 저 사람 꼭 필요해. 저 여자 집안 힘만 있으면 나도 대학병원에서 한 자리 맞고 살 수 있거든. 넌 나한테 그런 자리 마련해줄 능력 있니? 없잖아. 기껏 공부해서 의사 됐는데 평생 페이닥터만 하고 살아야겠니? 아니잖아. 저 사람도 이혼 경력 있어서 나 정도 흠은 넘겨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만 조용히 떨어져 나가줘. 내가 진심으로 부탁한다. 용서를 비는 대신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이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오셨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죠. 어머님이 이혼만 했다간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고 하시는데도 남편은 표정도 안 바뀐 채 그러라고 말할 정도였죠.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내가 알던 내 남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자한테 미치면 저럴까? 아니, 권력 욕심이 생기면 저런 걸까? 아무리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남편은 수시로 시골집에 내려와 제게 이혼을 강요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빗자루로 남편을 때리고 설거지물을 끼얹었지만 남편은 눈도 깜박 안 했죠. 그 꼴을 보니 이미 변해버린 남편한테 저도 마음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하지만 어머님이랑은 못 헤어져요. 저 이혼하고도 어머님이랑 이 집에서 살 거예요. 그래도 되죠? 어머님은 울먹이시며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애원하셨지만 더는 그러기 싫더라고요. 부모 자식 연도 끊고 딴 여자랑 살겠다는 남자를 무슨 수로 잡아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그동안 너 의대 보내느라 들어간 돈이랑 너 집 해주면서 들어간 돈이야. 여기엔 어머님 돈도 들어가 있고 내 돈도 들어가 있어. 이거 다 내놔. 어머님도 너랑 연 끊고 사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참, 난 앞으로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암튼 고맙다. 이 돈은 내가 대출받아서 처리해줄게.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너같이 인간 같지 않은 놈 뒷바라지하고 살아줘서 고맙니? 아니면 병신같이 네 말만 철석같이 믿고 살아줘서 고맙니? 너 벌 받을 거야. 하늘이 벌 안 주면 나라도 벌 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네가 무슨 수로 벌을 줄 건데 그럴 능력은 되니? 내가 오늘부터 너 그 여자한테 처참하게 버림받으라고 기도할 거다 이 자식아. 내가 받은 상처 수십 수백 배로 상처받으라고 정한수 떠놓고 빌 거라고. 그때 돼서 죽어라 후회해 이 개새끼야. 그렇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 곁을 떠났어요. 얼마 뒤 남편은 제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대출을 받았는지 여자한테 빌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이혼 탓인지 어머니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몸을 생각해서 국밥집 문을 닫았어요. 몸을 좀 쉬면 나아지시려나 했죠. 그런데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미 끝난 사이에 왜 전화를 했냐며 연 끊은 부모한테 관심 없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차마 그 말을 어머님께는 할 수 없었어요.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마음까지 약해지신 분께 그런 상처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머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저희는 병원 셔틀을 돌듯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병명을 알게 되었죠. 복마감이었어요. 이미 전이가 된 상태라 손을 쓸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3개월 이상 살기 힘들 거라고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개월 뒤 어머님은 주무시던 중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게 단골들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늦둥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너무 가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병 나으면 다시 코사멧에 가서 태국 마사지 받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이젠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님 가게랑 집을 정리해서 남편한테 보내주려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집이랑 가게를 제 앞으로 명의 이전 해놓으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한테 어머님이 전 재산을 남겨주시다니. 이런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요. 그래서 차마 집과 가게를 정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는 세를 놓고 집은 그대로 제가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늦은 밤 누가 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보니 만취한 남편이 서울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기사는 택시비를 달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10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내주고 남편을 집에 들였어요. 뒤늦게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전해 듣고는 술을 진탕 마시고 찾아온 거더라고요. 자기가 미친놈이었다며 울고 짜는데 솔직히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나 그년한테 완전 속았어. 나 말고 남자가 둘이나 더 있더라고. 난 그저 파트너였던 거야. 나쁜 년. 혜훈아, 역시 나는 너밖에 없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이참에 이 집이랑 가게 정리할 테니까 너도 서울로 올라와. 우리 같이 살자. 아주 저를 집 편할 때 가지고 노는 공으로 알더라고요. 야, 미쳤냐?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왜 다시 살아? 그리고 이 집이랑 가게를 왜 네가 정리해? 너 기억 안 나니? 어머님이랑 연 끊은 거? 어머님 아프다고 내가 찾아가서 빌 때는 연 끊었다고 매몰차게 굴더니 어머님 유산은 탐이 나나 보지? 네가 인간이냐 이 개새끼야? 근데 어쩌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두셨더라. 어머님도 널 자식으로 생각 안 하셨던 거지. 안 됐다 이 새끼야. 엄마까지 잃어서.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그 여자는 널 파트너라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처럼 더러운 새끼는 끼고 잘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잡소리 그만하고 꺼져. 아, 택시비 17만 원은 내일 당장 계좌로 붙여. 안 그럼 니네 병원 게시판에 택시비 떼쳐먹은 의사라고 소문낼 테니까. 알았어? 저는 남편을 집 밖으로 내던지고 대문을 잠궜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 술주정을 하던 남편은 신고를 받고 온 파출소 순경선에 끌려가고 말았죠. 얼마 전 어머님 첫 기일을 맞아 코사멧에 다녀왔어요. 어머님과 함께 태국 마사지를 받았던 마사지샵에 들러 마사지도 받았고요. 여전히 시원하고 좋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매년 어머님 기일엔 코사멧에 오려고요. 잘 먹고 잘 살다 오라는 어머님의 당부도 지키고 저를 아껴주셨던 어머님과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거든요. 주어진 인생 잘 살아내다 어머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